이제 송아지 관리로 넘어갈게요. 이제 송아지 관리에서는 제가 역시 또 우리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소들 밥 주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집어오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송아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일단은 좀 젖어 있죠. 젖어 있죠. 젖어 있는 걸로 봐서 태어난 지 뭐 한 3일 됐어요. 인자 막사 태어났어요. 인자 방금 태어났죠. 이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문 안 하고 이제 바로 답변 드릴게요. 송아지가 일단은 겉이 젖어 있으면, 더더군다나 바람 싱싱 부는 날 태어나면, 더더군다나 날이 추운 날 태어나면, 더더군다나 새벽에 태어나면 얼마나 춥겠어요. 좀 속된 말로 얼어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계시는 사장님들 보통 소 만지거나 새벽에 손에 물만 적셔가지고 이제 들어가라도 저절로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손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만큼 춥잖아요. 맞습니다. 송아지가 평상시 때 어디 속에 존재하냐면 엄마 뱃속에 존재하잖아요. 엄마 뱃속에 존재할 때 몇 도씨 온탕이 있어요? 몇 도씨? 제가 강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소는 사우나실, 아주 좋은 여건 상태가 좋은 사우나실에 존재했어요. 온탕에. 몇 도씨 온탕에? 38.5도씨? 그 정도 되는 온탕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38.5도씨 되는 온탕에서 몇 도로 딱 갑자기 엄마 이렇게 거시기 통해 갖고 나오죠? 보통 요새 새벽에 축사 몇 도 정도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4도. 그러면은 38 더하기 마이너스 4 하게 되면은 한 42도 차이가 딱 나네요,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42도. 그러면은 얘들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진짜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죠. 심지어 표피 있는데, 가죽이 있는 데에 혈액 공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추위를 느껴버립니다. 우리가 체감 온도라고 부르는. 근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이 송아지가 버들버들 부들부들 추워갖고 뜨는 시간에 비례할수록 얘들이 면역력을 획득을 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으면은 호흡기 질병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개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양질의 초유를 먹이더라도 얘들이 양질의 초유를 흡수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얘는 유전적으로 아무리 좋게 태어날지언정 자기가 부들부들 떠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면역 함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질병에 걸리고 쉽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지금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해야 되는 시기,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까? 그게 1번입니다. 그게 1번. 아셨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헤어 드라이기도 씁니다. 수건은 기본이고요. 수건은 기본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수건도 그냥 그 세탁기에서 돌린 거 수건 아니고, 수건 빠고 난 다음에 자기 엄마 등걸이 있죠. 엄마 등걸이 몇 번 문지른, 엄마의 채취가 조금 남아있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새 수건 써가지고 이렇게 뭐 소 닦아주니까 엄마가 어디서 화학 냄새가 나는데 하고 송아지한테 접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새 수건이 됐건 빤 수건이 됐건 간에 엄마 등걸이, 엄마 배 있는 데를 좀 이렇게 문질러 주고 나서 송아지를 닦아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자기 송아지라고 인식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최대한 빨리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게 원래 사실은 먼저 이걸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날씨 추위 때문에 이걸 설명드렸는데, 일단 호흡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호흡 소리를 들어가지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걸 뭘 의미하죠? 얘가 양수를 먹었다는 소리예요. 정말 기분 안 좋은 말인데, 양수가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물론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물이긴 합니다만, 그 양수가 내가 자라면서 내 피부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이 떨어져 나간 피부세포가 썩고 그래가지고 양수가 결코 깨끗한 물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마시게 되면 얘들은 세균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송아지가. 그래서 비단 내가 이런 말씀 드리게 되면, 어떤 우시장에 송아지가 나오는데 이 비경이라는 데 곳에 막 얼룩진 거 소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비경 자체, 소 주둥아리에 얼룩이 진 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양수를 먹어가지고 아기 때 심하게 세균성 어떤 질병을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소 부분에 얼룩이 진 거라고, 이게 비경 부분에 얼룩이 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송아지 구입할 때 얼룩 진 거는 대부분 안 사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야기가 셌습니다만, 양수를 먹어가지고 그르렁 소리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 개체 같은 경우는 양수를 꿀꺽 삼키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은 100개 만들어줘야 될까요? 100개 만들어줘야 되죠. 뭐 어떻게 100개 만들죠? 제가 답변 바로 드리기로 했죠. 첫 번째, 그냥 방법 3가지만 알아두세요. 첫 번째, 옆에 있는 우리 볏짚 있죠? 볏짚 갖고요, 코를 막 쑤셔보세요. 콧구멍을 막 쑤셔보세요. 그럼 소가 좋아라요? 싫어라요? 소가 싫어하면서 막 고개를 저어요. 그러면서 콧구멍 바로 안쪽에 있는 콧물 비슷한 수준까지 양수가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래도 고글고글 소리가 나요. 개구리 음소리가 나요. 그러면요, 눈 딱 감고 뺨을 한 대 쳐보세요. 그러면 양수가 조금 더 빠져요. 근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이렇게 좀 귀찮고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송아지가 보통 태어나게 되면 몇 킬로 정도 되죠? 35킬로. 참고로 엄청 이렇게 육종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무한적의 평균 송아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30킬로 안 넘으세요. 25킬로 조금 넘어요. 무한적의 지금 현재 통계 자료를 내보게 되면 27점 몇 정도밖에 안 되세요. 27kg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 업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업어요? 못 업으시는 분도 계시고, 업을 수 있으신 분, 한 25kg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등에다가 짊어지 매실 수 있으신 분, 짊어 매실 수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자기 등걸이다가 소를 이렇게 업으세요. 뒷다리를 잡고 등에다 업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줄넘기 하듯이 한 10번 정도 막 가볍게 이렇게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게 되면 이 뱃속에 있는 양수가 거의 99% 이상 빠져나갑니다. 오케이, 내가 힘이 없어서 들쳐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넘기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 그럼 어디다 걸어야 돼요? 펜스에다 걸어보면 돼요. 펜스에다 걸어가지고 걸고 나서도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걸어갖고 그냥 그래 양수야 빠져라 하지 말고 가볍게 배에서부터 모가지까지 퉁퉁퉁퉁퉁 이렇게 떠주잖아요. 그럼 안 나오던 양수도 쭉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 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대한 빨리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게 되면 송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절반 살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송아지랑 이제 어때 대충 이제 절반 살렸어요. 이게 이놈아가 절반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초유를 줘야 되잖아요. 초유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초유를 주려고 할 때 우리가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송아지 옆에 뭐가 있죠? 태가 빠져 있죠. 태가 빠진 거를 영양 보충으로 엄마한테 먹여요, 말아요? 먹이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그게 이제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였다고 그래요. 근데 100에 0.2마리 확률로, 이 숫자는 사실이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아주 적은 확률로 이게 미끈미끈하다 보니까 어미소가 그걸 먹으면서 잘못하게 되면 기도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고 기도로 들어가고 숨이 막혀 죽는다고 그래요. 참고로 어미소는 태반을 반드시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 왜 없애려고 그러죠? 오케이. 정답을 주셨어요. 이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양이과 동물한테 아주 약한, 그러니까 먹이사슬로 봤을 때는 잡아먹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막 태어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어린 개체가 있다는 것은 잡아가시오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화살을 맞았을 때 내가 화살에 맞은 거를 적군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어미소가 그렇죠. 주인 양반 아니면 내 동기들아, 내 친구들아, 내가 송아지를 낳은 거를 절대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하면서 흔적을 다 없애버리는 게 바로 어미소입니다. 그래서 막 먹어버리는 거죠.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그걸 먹게 되는데, 그걸 막아줘야만 혹시나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돌아가시는, 기도 폐색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암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는 태어나서 뽀송뽀송하고 그 다음에 그 입속에 있는 양수를 빼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어미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못 먹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후산을 못 먹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조치할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초유를 먹게 되잖아요. 초유를 먹을 때 이 사진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미소의 이제 유방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이게 유방이고 이게 바로 젖꼭지입니다. 이 젖꼭지가 보게 되면 우유가 나오려면 결국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구멍이 뚫린 거를 보게 되면 이 구멍을 유두구라고 부르고, 구멍 바로 앞에 우유가 모여 있는 거를 유두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유손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보통 어미소가 송아지를 낳을 때 주인 양반 나 이제 송아지 나요 하고 나요,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섰다 왼쪽으로 기었다가 오른쪽으로 기었다가 난리를 피고 송아지 나요. 난리를 피고 송아지 낮아요. 그때 아무리 축사 바닥을 깨끗하게 할지언정 바닥이 오염이, 우리 유방 부분이 오염이 돼요, 안 돼요?
오염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믿거나 말거나 한 가지 내가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면 막 태어난 송아지가 입에 대는 소똥이 있잖아요. 소똥. 그러니까 우리 콩알 하나 정도 되는 소똥이 우리 성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을 성인으로 보게 되면 1톤 트럭의 똥을 아그작 먹는 수준의 오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만큼 어린 송아지한테는 조금의 똥도 위험하거든요. 이게 세균성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이 어미소의 젖꼭지를 보게 되면 앉았다 일어섰다 이렇게 상고를 느끼면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우유를 반드시 짜줘야만 이 젖꼭지 바로 안쪽에 있는 똥이라든가 아니면 이불들이 다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온전히 아주 깨끗하고 영양소 함량이 높은 초유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이런 게 있죠. 아까 송아지 몸 닦아달라 그랬잖아요. 닦아주기 전에 제가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엄마 등걸이 한번 쓸어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손을 깨끗하게 씻고 가셔가지고 전착유라고 부르는 이 앞에 송아지가 빨기 직전에 있는 이 우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맺혀 있는 우유를 조금 제거해 주는 거, 그걸 전착유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착유를 해주시게 되면 어미소도 좋고 그 다음에 어미 송아지한테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미소한테는 좋냐? 나름대로 이 젖꼭지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주인이 불가피하게 어미소의 유방을 만져줬을 거 아니에요. 만져줄 때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게 된다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짐에 따라서 당연히 우유 생산도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젖을 빨더라도 이 어미소가 느껴하는 그런 아픔 있잖아요. 통증 자체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송아지도 더 관리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유를 먹기 전에 반드시 이 유두구 안에 있는 어떤 이물질을 제거해 주라는 게 바로 또 사양관리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유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또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우리 사람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역 물질을 뱃속에 있는 아가한테 탯줄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하지만 소 같은 경우는 면역 물질 자체가 너무 커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탯줄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엄마가 뱃속에 있는 송아지한테 유전 물질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송아지한테 어떻게 유전 물질을 전달을 하느냐? 면역 물질을 전달을 하느냐?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엄마는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면역 물질을 만들어서 이 유방 안에 있는 우유에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해놓고 나서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이 송아지가 초유를 섭취를 하면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면역 물질을 자연스럽게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분만 후 1일차, 분만 후 하루 정도 되게 되면 엄마 유방 안에 이 작은 공들이 면역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 물질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게 되면 이틀째가 되게 되면 절반 이상 줄죠. 그리고 3일차 되게 되면 안에 면역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유라고 부르게 되면 당연히 이 정도 되는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유는 분만 후 1일째까지 급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첫째 날 깜빡 잊고 초유를 못 먹였다. 그러면 두 번째 날 양식 먹으면 평상시 때 첫날 한 번째 먹을 걸 못 먹였으니까 두 번째 날 2배 먹이게 되면 면역 물질을 똑같이 먹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첫 번째 날은 포기하고 두 번째 날 많이 먹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왜 그러냐면 엄마 유방 속에 있는 면역 물질의 숫자가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송아지 뱃속에 있는 장 상태도 바뀌어요. 제가 여기 어려운 말 말고요. 쉽게 설명하게 되면 태어난 지 하루째 되는 송아지는 엄마가 만들어내는 면역 물질 자체를 엄마가 나한테 힘들게 만들어주신 면역 물질이구나라고 받아들이지만 그냥 면역 물질로서 받아들이지만 태어난 지 하루가 넘어가게 되면 자기도 이제 햇볕을 본 지 24시가 지나갔다고 뭐 그렇게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도 컸다 이거죠.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들어오는 면역 물질을 순수 면역 물질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료 안에 있는 단백질 함량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물질을 쪼개버립니다. 더 이상의 면역 물질이 아니라 사료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엄마 몸속에 있는 어떤 면역 물질의 함량으로 보나 그리고 송아지 뱃속에 있는 장 상태로 보나 우리 초유는 언제 먹여야 되는 게 맞아요?
태어난 지 하루 때 최대한 많이 급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유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하셨죠? 그리고 초유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무안 관내에 초유뱅크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바로 이웃 지역 같은 경우 무안의 이웃 지역이 이쪽으로 하게 되면 한평이고 이쪽으로 하면 나주고 이쪽으로 하면 영암이네요. 세 개가 그래도 겹쳐 있잖아요. 이 세 군데 다 다행히 초유뱅크를 하고 있거든요. 초유뱅크 하고 있으니까 이 초유뱅크가 어떤 뜻이냐면 초유가 잉여 초유, 그러니까 초유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개체의 어떤 초유를 준비해놨다가 그걸 냉동실에 얼려놔서 혹시나 안 좋은 상황에 이렇게 초유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집 암소가 초유 생산량이 거의 없다, 아니면 우리 암소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송아지한테 초유를 먹여야 되는데 그때 다른 개체의 어떤 초유를 먹이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개체 초유를 먹이면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유 성분은 99.93182579% 뭐 그 정도 퍼센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초유를 구해갖고 이렇게 급여하시면 됩니다. 초유뱅크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주위에 낙농농가가 있잖아요. 그럼 낙농농가 같은 경우는 초유를 만약에 초유가 이렇게 우유를 납품하는 곳에 섞이게 되면 우유 등급이 떨어져서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초유를 칼같이 하수구에 버립니다. 일단 우선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냉동실이 창고가 딱 차버리게 되면 나머지는 하수구에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낙농농가 같은 경우는 초유를 하수구에다 버리니까 낙농농가하고도 좀 친해지셔가지고 초유를 공짜로 얻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낙농농가 같은 경우는 암소가 좀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초유 성분이 어쩌면은 일산 이산하는 한우보다도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 초유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번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암소를 키우다 보게 되면 애들이 발정이 오잖아요. 우리가 발정이 오는데 발정이 해 떠 있을 때 발정이 오나요? 아니면 해 져 있을 때 발정이 오나요? 잘 모르시죠? 일단은 통계를 처리를 한번 해봤어요. 통계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소루가 발정이 언제 오는가 시간을 봤더니요, 이 오후 6시부터 밤 12시가 21%, 12시부터 6시가 34%, 이렇게 퍼센트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퍼센트를 숫자를 더하지 마시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소는 눈 딱 감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발정이 많이 오더라. 그러니까 오후 6시게 되면 여기 계시는 양축가분들이 소 밥 주고 뭐하고 이제 고생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시간이 한 6시 정도 되잖아요. 물론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오후 6시 정도 일 끝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새벽 6시 되게 되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아침밥 줄까? 아니면 우리 소가 잘 있으나라고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그 시간 결국은 양축가들이 축사를 벗어나서 관리사에 계시는 그 시간 안에 대부분의 암소들은 발정이 그 시간에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식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시간, 그러니까 저녁밥 먹고 9시 뉴스 보고 드라마 하나 때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먹을 물 좀 떠놓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시간 안중에 우리 암소들은 발정이 오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중간에 꼭 한번 야간 순찰을 한번 해달라는 게 저의 명령이자 부탁입니다. 항상 하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소들이 새끼 낳고 나서 대충 며칠 지나가지고 발정이 올 때가 됐는데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 때만이라도 이렇게 야간에 순찰을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발정 발견이 용이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발정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임신 후 사양 관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린 송아지, 육성후, 그 다음에 나중에 인공수정하기 전까지 사양 관리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있는 도중에서도 사양 관리는 거의 유사합니다. 임신하고 있는 도중에 딱 두 가지만 사양 관리가 변동이 되거든요. 변동이 되는 것도 좀 한 가지 부분, 또 신경을 써달라는 부분이 변동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분만 3개월 전입니다. 분만 3개월 전인데 일단은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분만 3개월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통상적으로 송아지가 뱃속에서 자랍니다.
근데 뱃속에서 자라는데 285일 동안 송아지가 자라지만 이제까지 조금밖에 안 자라다가 나중에 분만하기 직전에 송아지가 엄청 갑자기 자라거든요. 이 갑자기 자랄 때 엄마는 자기의 필요로 한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송아지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적게 자랐지만 지금부터 엄청 크게 자라니까 그때 영양소 요구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양축가분들은 제가 사료 회사별로 증량 급여하는 퍼센트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회사별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료 회사별로 다릅니다. 분만 전 3개월에는 우리 송아지가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 어미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함량이 갑자기 많아진다. 그걸 바꿔서 말하게 되면 사료를 많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료를 증량 급여해 주셔야만 좀 큰 송아지가 태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요, 분만 이제 3주 전입니다. 이때는 또 어떤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냐면요. 이때는 또 소의 몸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까지 유방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았다가 이때 갑자기 유방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이제 엄마도 자기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이 송아지에게 젖을 빨릴 준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엄마의 어떤 본능적으로 엄마는 압니다. 송아지가 곧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 송아지에게 빨릴 초유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유를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유방 쪽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을 갑자기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방이 갑자기 커지거든요. 유방도 커지면서 젖꼭지도 같이 커지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다수의 양축가들은 유방이라든가 젖꼭지 상태만 보더라도 곧 분만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우유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때 나름대로 그 친구들 역시 많은 영양소 함량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유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양의 혈액을 유방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때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양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 역시 사료회사에서 어떤 이렇게 권유하는 방법대로 사료를 증량 급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송아지가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집 송아지들은 아침에 송아지를 주로 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낮에 주로 송아지를 난다. 저녁에 주로 난다. 새벽에 주로 난다. 정답. 지 낳고 싶을 때 난다. 지 낳고 싶을 때가 근데 한우 입장에서는 언제냐? 그 대부분 저녁 아니면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송아지를 태어난 거를 주위에게 알리지 말라. 그리고 내 동료들아, 제발 옆에서 좀 내가 송아지가 태어난 걸 이렇게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송아지를 낳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이요. 해가 떠 있을 때 송아지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해 졌을 때 송아지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해 떠 있을 때 송아지를 낳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다수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송아지를 어떻게 하면 낮에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소 몸에다가 우리 심전동 권사 맡으면 우리 막 몸에다가 이상한 거 붙여가지고 막 뚜뚜뚜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소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맥박도 검사하고 막 여러 가지를 검사를 했대요. 그래서 사료를 오전에 줘보고 소의 평온 상태, 소를 점심밥을 줘보고 소의 평온 상태, 그런 거 소의 평안한 상태를 검사를 해봤더니 소가 저녁에 6시 정도의 사료를 먹고 나서 애들이 평온기가 아침에 오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이게 과학적으로 그러는데 한번 해볼까? 라고 싶어가지고 사료를 오전 점심때 안 주고 저녁에만 사료를 줘봤어요. 저녁에만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분석한 것처럼 사료를 먹고 반출을 하고 소화가 일부 빠져나가고 평온 시기가 아침에 오면 애들이 그때 혹시 분만을 할까? 아이고, 웬일이래요? 진짜로 저녁에 사료를 줬더니 애들이 송아지를 이렇게 아침 시간에, 낮의 시간에 분만을 하는 거예요. 해갖고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분만 예정 일주일 전에 야간에 사료를 급여하게 되면 송아지를 낮에 낳는다. 라고 제가 기분 좋게 해서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제가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분만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막 계산해가지고 우리 송아지가 태어나니까 일주일 전부터는 사료를 야간에 줘야지. 라고 해갖고 야간에 줬거든요. 해갖고 처음에 제가 18마리인가를 실험을 했어요. 몇 마리가 낮에 태어날게요?
빵말이.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책 있죠. 책을 던져버렸어요. 이런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책자 던져버렸거든요. 던져버렸더니 다시 나중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최소 일주일. 최소를 내가 못 봤구나. 그럼 조금 더 날짜를 늘려봐야 되겠네. 해가지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5개, 10개, 5개. 왜냐하면 제가 키우고 있는 암소 가지고는 이런 실험하는 거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 SOS를 쳤죠. 나 이거 꼭 한번 세팅해가지고 나 강의 때도 써먹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우리 태어나는 송아지들이 제발 눈밭에서 굴르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 옆에 있는 양축가들이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4주 정도 하잖아요. 4주 정도 하게 되면 18마리에서 20마리였던가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18마리에서 몇 마리가 낮에 태어날게요? 17마리.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에 일주일 전은 내가 보기에는 가짜는 아니지만 실제로 효과가 보기 시작하는 날짜인 것 같고요. 분만하기 전에 한 달 정도 야간에 사료를 주면 심지어 풀까지 그렇게 하세요. 풀까지 오전에 싹 걷어보세요. 오전에 걷어불고 저녁에 먹게끔 만들어줘요. 처음에 일주일은요, 애들이 이제 입이 가져가지고 사료를 남겨요. 어차피 나중에 사료 또 줄 거 나중에 먹지. 근데 한 3, 4일, 2, 3일, 3, 4일, 4, 5일 정도 하잖아요. 그럼 소들 또 지들이 눈치를 채요. 우리 주인이 저녁에 사료 안 먹으면 싹 걷어가보더라. 빗짝질 해보더라. 그러면서 사료를 주자마자 양식 막 먹어요. 깨끗하게 핥아 먹어요. 그러고 나서 평온기가 오전에 와요. 그거를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송아지를 분만을 합니다.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우리 야간에 송아지 태어나갖고 호흡기로 고생하거나 아니면 동상 걸려가지고 이렇게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안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제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칠 텐데요. 혹시 저번 강사님보다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걸 배웠다 싶으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